처음에 이제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하상주라고 보통 중국 역사의 시작을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라하고 상나라는 상상의 국가입니다. 상상의 국가라는 건 뭐냐면요. 정식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왕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역사적 유물과 역사적 기록이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상상의 어떤 왕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재 역사에서 인정하는 중국의 역사의 시작은 주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나라가 그 전반전을 서주시대, 후반전을 동주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나라의 역사를 반으로 나누면 서주시대, 그리고 동주시대. 동주시대의 전반전을 춘추시대, 그리고 동주시대의 후반전을 전국시대로 이렇게 양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추 5패, 이렇게 제진초월, 그 다음에 전국칠웅, 연초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전국칠웅과 그리고 춘추 5패가 서로 천하를 가지고 다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여러 나라가 경쟁을 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춘추시대는 그래도 명예가 지켜졌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왕실이 심판이라고 하면은 어떤 서로 축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백태클을 날리고 굉장히 비신사적인 반칙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주왕실이 너 퇴장 하면은 그 퇴장을 선고받는 선수는 퇴장을 당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퇴장을 해야겠구나 라는 게 춘추시대라면, 전국시대는 주왕실 심판이 너 퇴장 했는데 뭔 퇴장이야 이 자식아 하면서 그 심판한테 백태클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명예가 없고 약육강식의 시대가 전국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원전 8세기 무렵 주나라는 내부의 혼란과 유목민족의 침입에 시달렸다. 유목민족이라는 건 말 타는 애들을 말씀드렸죠. 수도를 동쪽인 나급, 러양, 낙양이라고도 합니다. 나급으로 옮겼다. 호경에서 나급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그 전에는 서주였다가 동쪽으로 수도를 옮겼다고 해서 동주시대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급으로 도읍을 옮겼고 이때부터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한다. 이후 봉건제를 기초로 한 주왕실의 권위가 무너지고 지방에서는 강력한 제후들은 지방장이 등장하여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열과 전쟁이 계속되면서 중국 사회는 큰 혼란이 찾아왔다. 완전히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봉건제가 있는데 봉건제를 박스 치시고요. 이게 봉알봉의 세울건입니다. 근데 이 봉이 봉알봉만 아니라 흙을 쌓을 봉이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땅이 있다 치면은 이 땅에다가 이렇게 흙더미를 쌓아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거를 봉건이라고 하는데, 봉건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흙더미가 이렇게 쌓여서 이게 봉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국경선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국경선을 만든다는 뜻이 바로 이 봉건제거든요. 그래서 국경선을 만들므로 인해서 뭐예요? 그 국경선이 정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국경선을 정하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심판으로서 바로 주나라의 왕이 이 지방장들에게 이렇게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봉건제를 통해서 지방장들이 주왕에게 충성을 다 바치고, 그리고 그 충성의 대가로 주왕실은 토지를 지방장에게 내린다. 기브 앤 테이크. 그래서 봉건제를 중심으로 주나라 국가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깨진다? 바로 춘추 전국시대부터 깨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국 사회에 철기가 보급되다. 춘추 전국시대 제국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데 힘썼다. 나라를 부유하게, 국가를 부유하게, 부국, 그 다음에 군대, 병사를 강하게, 강병. 그래서 이 나라를 부유하고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부국강병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 결과 춘추 전국시대에는 사회 경제적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농업과 상업의 발달인데요. 자, 소를 이용한 농사법이라고 해서 한데 화상석, 그러니까 돌에다가 새긴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가 쟁기를 끌면서 땅을 깊이 갈 수 있게 되었다. 자, 요게 보면은 요게 바로 쟁기입니다. 쟁기라는 건데, 그 전에 이 쟁기는 되게 목기 아니면 석기, 주로 목기였거든요. 나무로 만든 거였기 때문에 이 소는 힘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가 이 쟁기를 끌게 되면은 그 목기 같은 경우에 이게 부러져 버립니다. 농사를 못 져요. 애써 만든 목기가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은 석기시대나 이럴 때, 철기시대 이전에는 그 소가 이 쟁기를 끄는 게 아니라, 즉 농업에서 소가 이용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보통 끌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철기로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게 튼튼해요. 그래서 이제 소가 이걸 끌어도 괜찮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요. 이렇게 땅이 있다고 하면은 그 땅 밑에다가 이제 씨앗을 심으면은 이 씨앗이 제대로 이렇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 인간이 숨을 쉬듯이 인간이 숨을 쉬듯이 얘도 숨을 쉬고 물을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땅이 그 구멍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땅을 그 괭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깊게 파면은 얘가 숨을 쉴 수 있는 이 씨앗, 땅에 심어져 있는 씨앗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게 되죠. 물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깊이 갈면 깊이 갈수록 농사가 잘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철제 농기구를 사용해서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게 춘추 전국시대, 특히 전국시대 들어서 농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그 전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발전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농업 생산력이 발전이 되고, 농업 생산력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 생산을 그 기존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 1년에 그 10가마를 농사를 져야지 그 식구들이 먹고 살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40가마, 50가마를 생산해요. 10가마 남고도 40가마에서 30가마의 잉여 생산물, 남는 생산물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다른 데다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가 형성이 된다? 농업 생산력이 발전되면 바로 시장, 마켓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물건을 파게 되면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보다 더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굳이 농사를 안 져도 시장에서 쌀을 돈만 있으면 사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잘 만들 수 있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마차를 잘 만든다, 내가 칼을 잘 만든다, 자기가 잘 만들 수 있는 걸 시장에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뭐예요? 직업이 세분화가 되고 상업과 수공업이 발전이 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철기보급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 철제농기구와 소를 이용한 농사법이 확산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를 계기로 상업과 수공업 등이 발달하고 도시가 나타났다. 상업과 수공업,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상업, 마켓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잘 만들 수 있는 거,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거, 수공업 등이. 그래가지고 직업이 세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는 거, 직업이 그만큼 다양해지는 거고, 그러면서 발달하면서 도시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철제무기가 사용되면서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그 빈도도 잦아졌으며 전쟁에서 평민들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그래서 전쟁이 그 전에는 아주 잠깐 싸우고 그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좀 질서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뭡니까? 전국시대 들어서는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그 빈도도 잦아졌으며, 그리고 전쟁에서 평민들의 역할이 확대된 겁니다. 그 전에는 귀족들이 그냥 마차 타면서 몇 번 싸우는 신용 내고서, 야, 우리 마차가 누가 많이 넘어졌으면, 야, 우리 마차, 우리 너희 몇 개 넘어졌어? 너희 15개 넘어졌어? 우리 20개 넘어졌네? 우리가 졌네? 미안해? 하면서 그냥 밥 먹으러 갔다면은, 이제는 뭡니까? 서로를 전국시대 들어서는 철저하게 죽이기 위해서 살벌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다 병력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후들만 싸웠다면 이제는 뭐예요? 평민들까지 끌어들여서 병력이, 머릿수가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야국강식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아주 그냥 지옥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서 국가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가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관련된 사상이 발전되게 됩니다. 그거를 바로 제자백가라고 합니다. 제자라는 건요, 여러 제입니다. 그래서 자라는 건 스승님을 말하고, 여러 명의 스승들, 제자, 여러 명의 스승들과 그 다음에 다양한 주장, 백가. 실제 100가지의 그 사상일까요? 아니겠죠? 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자백가 하면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많아. 사상가도 많고 주장도 많다. 춘추전국시대의 제후들은 지방장은 신분과 출신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여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상가들과 학파가 등장하였는데 이를 제자백가라 한다. 제자백가는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인간의 본성과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정치 개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유가, 묵가, 법과 도가 등이 유명하였다. 자, 유가는 인과 예를 바탕으로 한 도덕 정치를. 자, 여기서 유가는 인과 예를 주장했다고 했는데요. 인이라는 것은 사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랑. 경제적인 걸 대주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는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할 때, 저 사랑합니다, 저랑 사귀어주세요, 결혼해주세요, 얘기하는 건 바로 인이고, 그 얘기하면서 꽃다발과 반지를 주는 것, 그 꽃다발과 반지는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통해서 인이 표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과 예가 있는데요. 공자는 이 유가를 만들면서 이 두 가지를 다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으로서 상대방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근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로서 다스리는 건 이거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가 두 명 있었는데 맹자와 순자가 있는데요. 맹자는 인과 예 중에서 인을 강조했고요. 인. 그래서 사랑을 강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이 선하다 해서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예를 강조를 했는데 예라는 거 형식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라는 걸 주장했다는 것은 바로 사람은 예전부터 악하다 해서 성악설을 주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악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강력하게 통치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본 겁니다. 순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법가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진시황의 2인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 바로 이사라는 사람인데 이 이사라는 사람이 바로 순자의 제자가 됩니다. 묵가가 있습니다. 묵가는 차별 없는 사랑을 주장했습니다. 이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겸애라고 합니다. 겸애. 그리고 묵가는 평화를 또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묵가가 올 때 육아는 차별애였거든요. 육아에서 강조하는 사랑,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가족 간의 사랑의 의미예요. 가족 간의 사랑. 그런데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건 결국에 가족, 내가 친한 사람들, 그 이너서클 안에서만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차별애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묵가는 차별 없는 사랑을 주장해서 겸애를 주장을 합니다. 겸애. 그래서 묵가 같은 경우에는 평화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차별 없는 사랑, 겸애를 위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춘추 전국 같은 야국강식이 강한 사람이 약자를 괴롭히는, 침략하는, 복종하게 하는 이런 것 자체가 결국에 뭐예요? 차별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묵가는 군사 집단을 형성을 해서 이 군사 집단은 보통 이 묵가의 군사 집단은 여러분들이 공병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군대가 강을 건너야 된다고 할 때 다리를 설치한다거나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뚝딱뚝딱. 그래서 강국이 약국을 침략을 할 때 약국 쪽에, 그러니까 약한 나라 쪽에 힘을 보태가지고 강한 나라를 하고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묵가는 상당한 어떤 군사 집단적인 성격이 있었다. 그런데 묵가는 기본적으로 너무 빡세요. 예, 믿기에는 너무 빡센 사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묵가가 이제 흐지부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가는 엄격한 법에 따른 정치를 강조하였으며 법가라는 것은 이제 한비자가 만들었는데 상항, 이사 같은 이런 학자들이 있고요. 결국에는 법에 따른 정치를 강조했고 이게 꽃피운 게 바로 진나라, 시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가는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를 것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노자, 장자가 있습니다. 특히 장자는 자기가 벼슬자리에 있었는데도 자기가 수련을 하기 위해서 그 벼슬자리를 박차고 일생을 곤궁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약간 허무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전몽이라고 유명한데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나비가 됐다가 나비가 날아가니까 갑자기 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데가 현실인지 꿈이 현실인지 헷갈리는 약간 허무주의적, 약간 허무맹랑한 그런 면이 있는 게 도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백가의 주장은 이후 중국의 학문과 사상이 바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정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육아와 법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육아를 바탕으로 한 법치적 통치 이념 이런 게 그 이후 동아시아 정치와 문화에서 아주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자백가의 사상을 보면요.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에는요. 공자, 그 다음에 그 제자인 맹자, 순자 등이 이렇게 있고요. 공자 같은 경우에는 인과 예를 바탕으로 도덕 정치를 강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도덕 정치라고 하는 거는 도덕적인 정치이고 그리고 가족 윤리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사랑, 그래서 어떤 분별적인 차별적인 사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인은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그리고 예라는 것은 형식이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바로 인을 얘기합니다. 인. 그것은 바로 인을 얘기하고요. 그런데 저랑 사귀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꽃다발을 준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러니까 형식이 됩니다. 공자 같은 경우에는 인과 예를 다 강조를 했었는데 공자의 제자였던 맹자 같은 경우에는 인과 예 중에 사랑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이 사랑이면서 당근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계속 당근만 준다는 건 뭡니까? 그 상대방을 끝까지 믿는다. 이 사람은 뭡니까? 사람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착하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하게 되고요. 맹자가. 순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강조한다. 예는 형식이면서 채찍이라고 했죠. 자, 어떤 한 인간을 채찍을 가합니다. 그러면 이 인간이 원래부터 악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예라는 채찍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순자는 성, 악설,
사람은 원래부터 악했다라는 것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자가 인간의 본성을 안 믿은 것을 더 흑화돼서 한 게 바로 법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가. 묵가는요, 묵자가 주장을 했는데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자, 차별 없이 똑같이 차별 없는 사랑을 바로 겸애라고 합니다. 겸애. 이 묵자도 원래는 공자의 제자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육아를 배우긴 했는데 육아는 인을 강조하는데 육아에서의 인, 사랑은 결국에 뭐예요? 가족 간의 윤리에서 출발해서 그걸 확장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가족 간의 윤리라는 것은 차별적인 사랑, 왜 분별적인 사랑을 하느냐? 그래서 묵자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묵자가 먹묵자예요. 먹묵자. 그래서 얼굴에 어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죄수들한테 타투를 새겼거든요. 죄수 해가지고. 근데 그 죄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천시를 받고 다시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 나서기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묵자는 그런 사람들조차 다 끌어안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한 거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국가와 관련돼서는 결국에는 평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자, 차별 없는 사랑이 되려면 뭐 어떻게 될까요? 국가 간에서 차별이 없으려면은 아무리 약육강식의 시대라도 강국이 약국을 침입하는 이 행위를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묵자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죄수들을 모아서 어떤 군대를 조직해서 침략을 받는 약자의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묵자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너무 빡센 사상입니다. 거의 육아에 필적할 만큼 인기를 끌다가도 결국에는 그 인기가 사그라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격한 법을 적용하여 사회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자, 한비자의에서 만들어진 이 법은 굉장히 엄정하게 처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귀족이든 평민이든 누구든 죄를 지으면은 엄격한 법치로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평민이 도둑질을 했으면 평민이 많이 사형이라면은 귀족은 뭐예요? 간단한 벌금을 낸다든지 며칠 정도 갇히면 되는 정도. 법가에서는 엄격한 법치, 그러니까 귀족이든 평민이든 누구든지 법을 죄를 지으면은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신상필벌을 강조합니다. 신상필벌. 신이라는 것은 믿을 신이고요. 상은 상줄상. 필은 반드시 필, 벌은 벌할 벌. 그러니까 믿는다면은 상을 주고 그 다음에 만일 잘못됐다면 반드시 벌을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과 벌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빡세게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가를 만드는 한비자든지 상황이든지 이사든지 이 사람들이 끝 말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함에 있어서 많은 귀족들이 죽게 되고 그 귀족들의 미움을 받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왕권이 바뀌면서 그 왕이 살아있을 때는 그 왕의 보호 때문에 괜찮았는데 그 왕이 죽고 나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귀족들의 반격을 받아서 한비자, 상학, 이사 모두 비명행사하게 됩니다. 모두 말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가는 인간이 욕심을 버리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노자라고 나옵니다. 자, 노자 그리고 장자인데요. 자, 노자가 만든 도가는 장자에 있어서 굉장히 빛을 발하는데요. 장자는 한마디로 평등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벼슬자리에 있었는데 자기 학문과 자유를 위해서 평생을 공평하게 살면서 벼슬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연의 욕심에 따라서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그래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추구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을 버릴 것을 강조를 합니다. 절대적인 자유를 추구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약간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 같기도 한데 절대적인 자유를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가는 원래는 신선들이 산 구름도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가 바로 도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자 얘기, 노자 얘기 지금 했었는데 이거는 약간은 허무주의에 따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라는 말 자체가 길도거든요. 인간이 욕심 버리면 자연이 있지. 자연스러운 현상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자연스러운 현상 자체가 도라는 겁니다. 도.